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박효입니다. 자, 오늘 시험을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어쨌든 시험은 끝났으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 당분간 좀 푹 쉬시고, 그다음에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시험 난이도가 작년 33회 그 난이도와 비슷하거나 살짝 어렵거나 그런 정도 난이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위 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상위 난이도 문제가 이제 많이 섞여 나왔습니다. 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쉬운 거를 정확히 골라서 푸시면 그래서 합격 점수로 나오는 거니까 쉬운 거에 집중해서 푸셨으면 그나마 좀 수월하셨을 거고, 어려운 문제를 건들다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어려운 거 버리고 쉬운 거 중심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41번 문제인데 이거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저 혼자 분류한 건 아니고 선생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보면서 같이 검토해서 이제 난이도 같이 이제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인데 개발행 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틀린 것. 자, 1번 지문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걸 허가받아야 되죠. 근데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주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죠. 2번에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다만 이거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나온 건데,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된 지역에서 허가를 할 때 또는 사방사업 과정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그 허가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 3번에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이 안 된다. 이게 틀린 것이죠. 답은 3번이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거는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몰라도 보전 관련된 게 2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계획 관련된 사항이 3가지가 있죠.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걸 기본으로 정리하는 사항이니까 좀 어려운 지문이 있지만 답은 그래도 찾을 수가 있죠. 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옳은 지문들인데 생략을 합니다. 다음 42번 문제인데 요거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이거를 풀려고 하면 이거 시간 뺏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는 패스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시 나오기 어려운 문제니까 이것도 해설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생략을 하고, 다음 43번 문제입니다. 시도의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중에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는 대상이 1일계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친목계를 한다. 1일계. 그래서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상업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 주의해야 되죠. 이거 이제 외운 대로 풀면 되는데 준주가 해당 안 되고 상업은 아예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일반공업, 계획관리 여기도 상업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디귿과 리을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외웠으면 쉽게 푸는 거고 외우지 않았으면 지금 이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복합용도지구가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외웠으면 쉽게 그나마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분류한 것이고 답은 2번이고, 다음에 43번 문제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은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지정해야 하는 지역, 도시 외에서 지정할 때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게 쭉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그래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이제 분류가 된 겁니다. 일단 지문을 보면 1번 지문에 준산업단지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오면 개발되는 지역에 또는 지구자가 있는 이런 단어가 붙어 있는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준산업단지면 개발되는 지역이죠. 개발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이번에 도시 안에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일반 공업 지역은 해당이 않는다. 요거는 정상적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이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 준주거, 그리고 상업, 그리고 준공업 요 지역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을 뭐 이것까지 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 2번 지문은 그냥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3번 지문을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지정 대상이죠. 의무지정 대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완료 10년 지난 지역, 그다음에 공원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됐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그다음에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뀌었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근데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끝나고 5년인데 지정해야 한다. 틀린 거죠? 10년이 지나야 지정해야 한다니까 3번은 틀린 지문이고, 4번에 도시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세 가지가 있죠. 도시외에서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가 50% 이상이면서 나머지가 생산관리 보존관리인 지역,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주거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그리고 관광휴양일 때는 도시외 어디나 위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업유통의 경우에는 보존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계획관리다 지정하니까 계획관리가 3분의 2가 아니라 50% 이상이 계획관리고 나머지가 생산관리 또는 보존관리가 돼야 되니까 4번도 틀렸고, 5번에 농림지역은 도시외고 도시외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거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위치해야 되죠. 그리고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에 어디나 다 되는 거고, 산업유통이기 때문에 도시 밖에 다 되는 건 아니고 보존만 빼면 돼. 보존 관리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농림지역 여기는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지정 대상이 포함이 안 된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2번 지문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번은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 5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번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지문 중에 3번이나 뭐 1번이나 4번 지문 그나마 조금 쉽죠. 근데 5번 지문도 이게 쉽진 않은 지문이고 두 개 중에 이제 골라야 되는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걸 맞췄으면 아주 잘하신 거고. 다음 45번 문제 봅니다.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아닌 것. 이거는 공법을 공부하면 누구나 열심히 외우는 사항이죠. 그래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뭐 암기 코드가 나름대로 있겠죠. 저는 수업 시간에 기지개를 폈다. 근데 기지개를 탤런트 공유가 산에 가서 만세를 입으로 불렀다. 이러면서 이제 외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반인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공업유통물류기능, 즉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주기재 최소구역, 이걸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기재 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 기반인설, 산업유통 다 되죠. 근데 시가와 조정구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답은 5번이고, 이 난이도가 하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비교적 외운 대로 쉽게 푸는 문제니까 이런 건 꼭 맞춰야 되는 겁니다. 다음 46번 도시공학 결정 실효에 관한 설명인데 가을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 옳은 것.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왔죠. 국토기법에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이 1년, 3년, 5년, 20년 시가와 유보기간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1년은 기반인설 부담구역, 3년은 2년짜리는 없고 3년짜리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실효, 그다음에 5년은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와 실시계획 실효, 그다음에 20년은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이제 반복해서 외우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실효가 있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실효가 있죠. 그래서 이 구역 실효는 3년이고 계획 실효가 5년이다. 이 구별해서 외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면 구역 실효는 구자를 쓰면서 하나, 둘, 셋, 3획이라서 3년. 계획 실효는 개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이라 5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서까지 외우는 상이기 때문에 그런 난이도가 비교적 하에 해당되는 문제죠. 외운 대로 푸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5년 안에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공사 착수를 안 하면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답은 3번이고 다음 47번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인데 가란에 들어갈 내용인데 옳은 것. 이게 문제가 쉬운 듯하면서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일단 기업번에 개발자원격이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쉬운 거죠. 왜냐하면 취락지구가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고 이 집단 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이죠. 그래서 이 집이 개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상이라서 기업번에 개발자원격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확실하니까 1번 아니면 3번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니은번에 여기 복합개발지능지구가 주거, 그다음에 여기 공업입니다. 공업기능, 유통물류, 관광휴양 중에서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상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기능이 쭉 나열됐는데 그 기능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걸 기억하기가 사실 무리죠. 그래서 공업이냐 상업이냐 이거 고민하다가 이게 좀 시간을 좀 허비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한 분들 아니면 이건 사실은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난이도가 중인데 거기 중 중에서도 약간 이건 단순한 문제니까 크게 고민은 안 하겠지만 답을 요 중에 고를 때 상당히 애먹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상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업유통 관련된 게 공업, 유통물류, 관광 여기까지가 이게 주거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산업 관련된 게 공업, 유통물류 이 기능들이 이제 산업 관련된 기능들이고 관광휴양 기능 이 기능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죠. 그 중에 상업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언급하기가 뭐 한두 번 이렇게 언급은 돼도 이거를 꼭 집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고 다음 48번 문제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이거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보는 사항이긴 한데 이거를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외운 건 사실 너무 많아서 다 못 외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통 대중교통 결절지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거리가 1km 그래서 3.1절 이거나 또 주거 공업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런 정도를 기억을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구체적 내용들이라 일일이 외우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또 거기다가 뭐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의미라도 생각하면서 풀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의미하고 또 이게 요 내용하고 어떻게 또 관련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외운 거 아니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아주 많이 돼서 세상역까지 다 외웠다 뭐 이런 사람 아니면 찾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풀려고 하니 괜히 덤벼봐야 시간 뺏기니까 빨리 그냥 버리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었고 다음 49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인 시장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죠. 맞는 거죠. 2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남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맞는 거고 3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용적률 50% 강화하는 게 있죠. 맞는 거고 그다음에 4번에 시장군수가 구역을 지정하다가 심의 거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지문들이 다 평이한 지문들입니다. 그리고 5번에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작부를 위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중복해서 지정이 안 된다. 이거는 수도 없이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냥 기초 개념이죠. 그러니까 답도 쉬운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도 쉽고 답도 쉽고 그래서 이거 난이도가 이제 하루 이제 분류될 수 있는 문제고. 다음 50번 이거는 도시계획의 심의 보통 중앙도시계획의 심의상 이런 거 이제 물은 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군구 도시계획의 심의상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찍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상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버릴 문제니까 이거 해설 안 하겠습니다. 다음 51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해서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문제 찾는 옳은 지문을 찾는 거기 때문에
틀린 내용을 다 확인하고 답을 골라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답이 되는 자문 자체가 너무 쉽죠. 그리고 여기 1번 지문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그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한테 일시와 장소를 알린다. 출입 절차로서 단순 출입할 때와 일시 사용할 때 절차가 다르죠. 단순 출입할 때 절차는 비행정청은 허가를 받고 알려야 되죠. 소유자 등한테 알리는데 알리는 기간이 7일이고 그다음에 일시 사용 등은 3일 전에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다 구별해서 외우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출입할 때가 7일이다. 출입일 때가 7일. 7자를 발음대로 써보면 이렇게 써지니까 출자나 칠자나 비슷해서 출입일 때가 7일 전까지 알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외우고 있는 사항이라서 다른 거에 관계없이 답은 1번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사항 중에 하나고 2번 지문은 틀렸는데 원래는 일시 사용 등 타인 토지를 재료저치장 등으로 일시로 사용한다. 이때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는 동의받아야 되죠. 다만 이제 동의받을 수 없는 사항들이 있죠. 동의받을 수 없을 때는 행정청은 특광시군한테 통지를 해주는 거고 비행정청의 경우에는 특광시군한테 허가를 받는데 먼저 사용부터 해놓고 나중에 허가 받는 게 아니라 동의 대신 허가 받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2번은 당연히 틀린 거고 3번에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가 승낙하려면 출입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좀 너무 쉬운 내용이고 그다음에 4번에 토지 출입에 따라 손실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이제 재결을 신청하라는 거죠. 국토부 장관 조정 이런 게 아니고 먼저 협의부터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된다. 이때는 재결을 신청하는 건데 재결 신청할 수 없다. 이건 틀린 거죠. 그리고 5번에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행정청도 허가받아라? 이거 틀린 거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지문적인 좀 어려운 지문이 섞였어요. 근데 답이 되는 지문이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건 좀 그래도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52번을 보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이거 난이도를 상으로 분류하긴 했습니다. 지문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공부가 기본적으로 좀 돼 있으면 어려운 지문이 몇 개 섞여 있긴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1번에 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과 결정이 의지되는 경우 이런 이제 표현 때문에 좀 어렵죠. 해당 시설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규를 수립해야 된다. 단계별 집행규 수립 시기는 3월 안에 수립하는 거죠. 3월 안에 수립하되 여기 예외로 2년 안에 수립하는 예외가 있죠. 그 2년 내 수립하는 예외가 바로 다른 법에 따라서 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이 경우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3개월이 아니고 2년 안에 수립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좀 어려웠고 이번에 단계별 집행기간 3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나누죠. 그러니까 이건 좀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은 다 민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근데 공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틀린 지문이고 그다음에 4번에 국토부 장관이 국가계획 관련될 때 특광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시행자가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되 예외로 국토장관이나 또는 도의사도 사업을 할 수 있다. 행정청 아닌 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 관련성 기본 내용이죠. 그래서 국토부가 사업하는 이유는 국가계획 관련되니까 도의사가 사업하는 이유는 광역도시 관련되니까 사업을 하겠다.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알 수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답이 4번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 중에서 그나마 좀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고 5번은 분할해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냥 틀린 거죠. 분할 시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4번. 다음 53번 질문입니다. 요거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환지기기 포함돼야 되는데 그 비례율 포함해는 비례율 이게 거의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유사하게. 근데 계산 문제가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로 나왔던 거고 뭐 이런 걸 다 일일이 공부할 수가 없죠. 우리 그래도 우리 기본서에도 뭐 참고사항으로 그냥 공식 들어가 있지 뭐 이걸 수업 시간에 이걸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찍어야 될 문제인데 이 계산 공식은 환지 전에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이 있죠. 이게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그리고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요거와 요거의 비율 그게 이제 비율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총사비를 빼주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산 방법은 500분의 그다음에 사업으로 조성된 평가액이 1000억인데 여기서 총사비 250을 빼고 나면 750이 되죠. 그러니까 비율이 150% 공식으로 알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공식까지 다 일일이 공부하기는 공법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뭐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 수험생 이 기본서까지 꼼꼼하게 보면서 공부하는 분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이거 뭐 틀려도 관계없고. 다음 54번 원형지 공급 개발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 이때는 경쟁 입찰 원칙은 조성 토지는 입찰로 원형지는 수의계약 조입 원수죠. 근데 원형지 수의계약이 원칙이지만 여기 예배가 공장이죠. 학교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 이때는 경쟁 입찰이 되는 거고 다만 2회 이상 유찰된다 이때는 다시 수의계약이 되죠. 그래서 원형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항이니까 그나마 이것도 답은 그래도 난이도가 중으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답을 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1번이고 이번에 지정권자는 공급계획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뭐 이건 뭐 그 조건으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있다는 맞고 없다는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정리돼 있죠. 그러니까 이번은 뭐 당연히 틀렸고 3번의 원형지 공급 가격은 한마디로 협의 가격이다라고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조성토지는 감정 가격, 원형지 가격은 협의 가격. 그러니까 협의해서 결정하는 가격이 돼야 되는데 뭐 조례를 정한다? 틀린 거고. 그다음에 4번은 원형지 개발자가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는데 최장 10년이죠. 다만 주의할 거는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자는 안 받죠. 그러니까 4번 틀린 거고. 5번 질문이 좀 어려워요.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 매각할 때는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잘못했으니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죠. 근데 시정 요구도 없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요구해놓고 요구했는데도 안 한다. 이럴 때 이제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지문 어렵지만 1번 답이 되는 이 지문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난이도 중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중에서 좀 그래도 풀어볼 수 있는 문제고. 다음 55번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 1번 근거유사 형의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거 이제 결격사유죠.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입원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맞죠. 이 조합형 문제는 확실하게 틀린 걸 찾아가지고 그걸 빼는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니은번에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사항 중에서 공고 방법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공주 이게 생각나야 되죠. 공고 방법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 두 가지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할 사항이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게 너무 확실하죠. 그래서 니은번을 싹 빼버리면 니은번이 들어간 거를 다 빼면 남는 게 1번 아니면 2번이 되죠. 그러면 이제 기억은 똑같이 있으니까 디귿이냐 리을이냐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럼 디귿번을 보면 조합장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은 이거는 대위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돼 있죠. 디귿번 내용도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디귿번 틀렸기 때문에 디귿번을 또 빼버리면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지문도 확인해 보면 이거는 맞는 거고 리을번 지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 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대위원회가 도시개발조합 대위원회는 50인, 정비사업조합 대위원회는 100인. 이거 구별이 돼야 되죠. 도시개발조합이니까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그리고 대연수는 100분의 10, 이거 정비법도 100분의 10 이상으로 두게 돼 있죠. 그래서 리얼로 맞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56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거.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그 업무 범위 예전에도 한번 나온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이제 형태만 달리해서 다시 나온 거니까 대행할 수 없는 업무 범위를 이렇게 부실 기분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너무 쉽게 푸는 거고 외우지 않은 분들은 좀 응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중 또는 이제 수험상에 따라서는 하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부실 기분 대응을 하게 했는데 성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안 하고 부실하게 대응을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서 부실 기분 이렇게 외웠으면 쉽게 푸는 거죠. 부실 기분. 그래서 5번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 중이지만 이제 수험상에 따라서는 하로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 다음 57번.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이것도 누구나 이건 다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라 뭐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제 외우고 있는 사항이죠. 개발계획 그러니까 구역 지정한 후 구역 지정 후에 구역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 두 가지가 있죠.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여기 나오면 공모 미개발지가 생각나게 되고 지정 후에 포함시킨다 이게 나오면 네 가지가 생각나야 되죠. 첫 번째가 구역 밖의 시설, 두 번째 세부 목록, 세 번째 세입자, 그리고 단계적 추진. 이게 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관계없는 거고 여기 세입자에 관한 사항이죠. 4번 사업이 되는 거죠. 외운 내용을 그냥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고. 다음 58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있어서 청산금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답만 보죠.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고 나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를 해야 되죠. 다만 예외로 부지정 토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이거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 미리 교부를 해야 되니까 환지 처분 전에 미리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산금을 교부하면서 얼마인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지만 부지정 토지라서 미리 교부할 때는 이렇게 청산금을 교부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답은 2번이고 나머지 지문들도 다 이제 기본적인 지문들이에요. 이게 소멸시효 다 5년이고 그다음에 분할 교부 당연할 수 있고 5번은 그 징수 위탁, 수수료가 4%다. 다 아는 내용들이죠. 답은 2번이고. 다음 59번.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수업 시에는 엄청나게 반복해서 다룬 내용이죠. 난이도 하러 봐야 됩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있고 공동 이용시설이 있죠. 그래서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로 보이면 정비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아닌 것들은 공동 이용시설 이렇게 딱 분류를 하면 되는데 녹지나 공공공지나 공용주차장, 소방용수 시설 다 기반시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정비 기반시설이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이거 기반시설 아닌 거죠. 기반시설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 이용시설이 되죠. 답은 5번이죠. 다음 60번. 요 문제가 분양 시청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는 부분이에요. 정비법에서 분양 시청 관리 처분 계획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출제 영역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맞출 수가 있는데 이 문제 자체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 공고를 하는 게 있고 공고 내용을 또 개별 통지를 하는데 통지 내용과 공고 내용이 똑같이 포함되는 게 뭐냐?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도 좀 시간이 좀 지나서 풀면 못 맞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릴 문제입니다. 그래서 따로 해설 안 하죠. 답은 그냥 1번인데 이거 넘어가고. 다음 61번.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로 전에 뭐 유사하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조합 정관을 바꿀 때 보통은 이제 과반수 결의를 하죠. 근데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그 중요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도가 떨어지는 걸 골라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외우도 몇 개 찍어서 외웠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난이도가 높은데 그나마 이제 기출 문제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풀어볼 만한 문제긴 합니다. 정비구역 위치 면적, 비용 부담, 정비 사업비, 사업비 부담 시기 절차 다 이 조합원들한테 그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너무 중요한 사항들이죠. 시공자 어떻게 선정하느냐, 설계자 어떻게 선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다 3분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고, 청사금 징수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방법 절차 이런 거는 단순 그 실무적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실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뭐 굳이 3분의 찬성을 할 사항은 아닌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응용해서 판단할 수 있으면 답이 4번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바쁜 그 문제를 이렇게 바쁘게 풀면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응용해서 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난이도 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답은 4번이고. 다음 62번 정비법령상 공동호 설치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이거는 수업 시간에 거의 다루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자체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공동구와 관련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라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긴 한데 이 틀린 내용이 왜 틀렸는지 이게 알아봐야 이게 다시 나오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이거는 해설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번 조합 2번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조합에 관한 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논점이고 내용도 크게 이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난이도 하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만 보면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이 되면 당연 퇴임했을 때 퇴임 전에 관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거는 도시개발조합이나 또는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른 지문에 관계없이 답은 무조건 2번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내용이니까 난이도 하로 분류가 됐습니다. 나머지 지문 생략하고 다음 64번 이것도 난이도가 상이에요. 모의고사에 뭐 이렇게 일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도 출제한 바가 있긴 합니다만 모의고사에 이 문제를 출제할 때도 이걸 맞춰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나왔을 때 찍어야 될 문제를 한 번씩 이게 내본 적은 있는데 문제가 거의 뭐 똑같은 형식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이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난이도 상인데 이게 그러니까 재개발 임대주택 있죠. 재개발 임대주택을 국토부 시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토의대공사 등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한 다음에 일정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는데 뭐 집이 없는 사람, 가지고 있어도 좀 조그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이걸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지 면적 90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 있긴 한데 아주 작은 거 면적이 40제곱미터인 건물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요구할 때 토지 임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서 전환해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니까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문제고 답은 1번입니다만 뭐 구체적인 해설은 생략을 하죠. 다음 65번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일 지정 기준 이것도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이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그 지정 기준이 다 달라요. 그 다른 거를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내놓은 거라서 이것도 난이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과열 지역이 있고 위축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위축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요건 그건데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 그다음에 3월간 뭐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20% 이상. 그다음에 3월간 그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미분양이 막 쌓인 겁니다. 미분양이 2배 이상이다. 근데 이걸 다 외우기 어렵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하나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가 상입니다. 이걸 뭐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 거니까 이것도 시험장에서 바로 넘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뭐 구체적 해설은 필요가 없고 다음 66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요거는
언뜻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는 문제예요. 그런데 막상 또 풀어보면 이게 내용 자체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근데 또 공부가 너무 깊게 되신 분들은 또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고, 공부가 그냥 적당히 돼가지고 세세한 내용을 모르고 풀다 보면 오히려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좀 약간 난이도 배분이 좀 약간 애매한 문제인데,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 분할 모집을 해서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다. 뭐 구체적인 내용 필요 없이, 원래는 사업 완료 후에 사용검사를 받을 때 동별로 받을 수도 있고 공구별로 받을 수가 있죠.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맞는 거죠. 사용검사는 15일 안에 한다. 이거 기본 내용이죠. 그다음에 3번에 사업 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할 수가 있다. 맞죠? 그 원칙은 사용검사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들은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4번 지문이 사실은 어려운 지문이에요. 근데 공부가 약간 부족하게 되신 분들이 좀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사용검사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대표이가 받는 게 있죠. 근데 사실 여기 깊이 들어가면 사용검사 받을 수 없는 이유가 파산 등으로 인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용검사 안 받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여기를 틀렸다고 보고 답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틀린 게 아니라 요 사유가 안 맞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인해서 사용검사 받을 수가 없다. 이 경우에는 법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 받는 거고, 보증한 자가 없다. 이때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이걸 구성해 가지고 잔여공사라고 사용검사 받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파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사업 주체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용검사를 안 받고 있다. 사업 주체가 안 받고 있으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도 누구라도 받아야 되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를 안 받고 있는 경우에는 요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깊이 보면 사실 좀 어려운 건데, 오히려 공부가 좀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요 단어 보고 입주예정자 이게 아니라 입주예정자 대표인데 이러면서 풀었으면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좀 편하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그래서 4번이 된 거고, 그다음에 5번은 또 어려운 지문이죠.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사용공사 받을 때 하자보수 보증금을 애치해야 되는데, 이 무단거주인 경우에는 뭐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이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지문도 좀 섞여 있고 답이 되는 지문도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난이도 상으로 이제 분류하긴 했는데, 오히려 난이도 상인 줄 모르고 그냥 편하게 푸신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좀 그래도 하나 생각 외로 좀 편하게 이제 풀릴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다음 67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을 모집할 때 모집 주체가 광고라는 경우에 광고에 포함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가. 그러니까 광고할 때 뭘 포함하느냐 이런 건 난이도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이런 거 다 기억할 수 없는 사이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자, 이건 좀 눈치가 조금 있으면, 사업의 흐름을 아는 분들이라면 답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에 관계없이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모집하고 나서 그 뒤에 설립인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조합원 모집하고 그다음에 조합 명물 만들어 가지고 설립인가를 받고 그 뒤에 이제 사업계획서 받아서 사업하는 거니까, 주택사업에 관한 요 흐름만 좀 잡혀 있으면 적어도 순서상 설립인가 이게 모집하는 것보다 뒤에 순서가 뒤에 내용이다 라는 걸 알면 디귿번은 빼겠죠. 그럼 디귿번을 다 빼고 나면 답이 그냥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만 또 사업에 관한 흐름이라도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이고
다음 68번.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세대 구분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공동택인데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이 있죠. 이때 이제 기준이 다르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는 전체 3분의 1이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는 전체 3분의 1. 그리고 그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결문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세대마다 그 현관을 별도로 두고 욕실 부엌 같은 걸 다 따로 둬야 되죠. 내용이 유사합니다만 사실 살짝 좀 다릅니다. 그리고 허가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10분의 1, 해당 동의 3분의 1 그런 기준들을 두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섞어놓고 이제 문제를 구성한 거라서 난이도가 중으로 돼 있습니다만 딱 구별해서 기억이 안 된 분들은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게 아니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이 경우에는 기업 번호가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택일 때 그때만 이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결문을 두거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해서 주택을 건설하라는 얘기고 기존 주택은 이미 그 경량구조 경계벽으로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인 요거 해당이 안 되고 다만 기존 세대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가 돼야 되고 구분 생활이 돼야 되니까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둬라. 그리고 뭐 안전 기준 당연히 충족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억번 내용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하는 할 때 기준이다라는 걸 알아야 여기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번 이거 다 빼고 나면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 그때 기준이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이제 답이 찾아지는 거니까 난이도 중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중에서도 상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다음 69번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은 주택사업에 등록이 나오면 이거 민간이다라는 거를 뭐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들었겠죠. 근데 여기는 공익법인이네요. 등록은 민간만 하는 건데 공익법인이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죠. 뭐 쉽게 틀린 거고. 그다음에 2번에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도 지분이 좀 약간 헷갈리게 넣어놨습니다. 원래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세대수가 증가하면 공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국가는 안 돼요. 공동사업체가 등록사업자 또는 이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자체, 토지택 공사와 공동으로 하면 되는데 적어도 국가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이것 때문에 틀렸고 3번에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래도 답이 좀 쉬운 지문이죠. 공동사업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게 토지 소유자와 조합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고용자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야 한다다. 이걸 반복해서 외우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2번 지문이 좀 어렵긴 하지만 답은 그래도 좀 쉬운 지문이고 그다음에 4번은 등록증 대여 보면서 대부 이게 생각나야 돼. 대부 등록증 대여 부정등록 이때는 말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말소 해야 한다죠. 그래서 의무적 말소 사양 등록증 대여 부정등록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틀린 내용이 뻔한 거죠. 그다음에 5번에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승인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 쉬운 지문이죠. 그래서 지문 중에 그 2번 지문 이런 게 약간 좀 까다로운 지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지문들 뭐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고 답은 그래도 답도 좀 쉬운 내용이기 하기 때문에 중에서도 좀 그래도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70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다세대 주택은 공동택에 해당된다 맞죠? 2번에 오피스텔 준주택의 종류 다기오노 이렇게 다 외우고 있는 거죠.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그러니까 2번 맞는 거고 3번에 주택단지가 별개단지가 되는 거는
20m, 8m가 있죠. 8m가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 그래서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8m. 이것도 맞죠. 4번에 주택에 딸린 요 말을 보는 순간 이미 부대가 돼야 되는 거죠. 부대라는 게 부대됐다, 딸려 있다라는 거죠. 주택에 딸린 자전거 보건소. 이건 복리가 아니라 부대 시설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에 도로 상하수 전기가스, 통신 지역 난방. 이런 게 이제 단지 안과 단지 밖을 연결하고는 간선 시설과 관련되는데, 간선은 줄기가 되는 선, 도로 상하수 등의 줄기가 되는 기간 시설. 그거를 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관에다 연결하는 그 시설을 간선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간선 시설과 관련되는 기한 시설 종류를 쭉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5번 맞고 답은 4번이죠. 그래서 답은 난이도가 그래도 이건 쉬운 거죠. 예, 아주 기본적인 용어니까 이거야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다음 71번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난이도 하로 분류했는데 이건 이제 공부하신 분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리모델링 뭐 주택법을 꼼꼼하게 다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용어라든지 리모델링 조합 이런 건 잘 알아도 리모델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여기까지 이제 공부가 확실히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이나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틀린 문제인데 뭐 답만 좀 보면 답이 5번 지문에 대리선인 리모델링 할 때 시공한테 안전인단을 요청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죠. 왜냐면 이제 중축하는 리모델링, 대리선이 아니고 중축하는 리모델링 할 때 기존 건물 구조에다가 위로 더 올리다 보니까 건물 안전상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중축을 위한 리모델링 할 때는 진단을 요청하는 거고 대리선은 뭐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72번. 건축성과 대지 면적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것도 난이도가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하라고 분류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걸 집중적으로 안 다뤘을 때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또 이 수험장에 따라서 이게 좀 난이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상 뭐 건축법에서 기본적인 사항이고 저는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다룬 내용인데 어쨌든 빈도가 건축법을 다른 내용보다는 빈도가 좀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사항이라서 수험상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좀 중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축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소유의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미달도로 건축선 있죠. 미달도로 건축선의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부터 소유 너비에 2분의 1을 후퇴하는 거죠. 도로 반대쪽에 하천등이 있다. 이때는 그쪽 도로 경계선부터 소유 너비만큼을 후퇴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 이거는 도로로 쓰기 위해서 후퇴한 거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재배를 시키죠. 그래서 건축선에 관한 기본 개념이라서 답은 그래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럼 답은 3번이죠. 소유 너비의 2분의 1. 그리고 반대쪽에 하천등이 있을 때는 소유 너비만큼 대지 면적에서 재배가 되는 거니까 답은 3번. 다음 73번 문제인데 이 건축 협정 문제가 최근에 좀 빈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그 건축법에 약간 주요 논점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빈도가 있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 협정이나 또는 특별 건축 구역이라든지 특별 가로 구역 등등 이런 사항들은 다 이제 누구나 기본적인 사항 중심으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건축 협정 관련해서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가지고 요거는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맞추기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뭐 심의를 통합해서 거쳐야 하는 사항, 적용 완화, 뭘 완화하느냐 이것도 어렵고 거기다 그 중에서 완화하기 위해서 통합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다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거 구별해서 외울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답은 1번이긴 하지만 이것도 수업 시간에 그 시험 보면서 이걸 풀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버릴 문제입니다. 다음 74번. 용도 변경은 수업 시간에 중요한 노점이라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다룬 사항이죠. 그런데 문제는 좀 쉽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 형태로 구성이 돼가지고 보면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이는 건축물, 그리고 그 바닥 면적이 500이다. 그러면 이 용도부터 알아야 돼요. 자동차 영업소가 1000 미만. 근데 1000까지 외울 수는 없는데 어쨌든 면적이 500 작게 나왔다. 이 말은
근린 생활시설 말하죠. 근린 생활 시설을 말하는 거고, 자동차 영업소로서 500. 그러면 이제 작은 규모니까 근린 생활시설. 또 1000 이상일 때는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근린 생활시설 용도고, 그다음에 그 전부를 노래 연습장으로 용도를 바꾼다. 그러면 노래 연습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또 근린 생활시설이죠.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 1종과 2종이 있죠. 이건 둘 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용도를 바꿨는데 용도 변경 시설군, 자산, 전문, 용교, 군주기 이거 다 외운 사항이죠. 근데 지금 요 문제 사례 내용은 근린생활시설군의 1종과 2종이 있는데 요 안에서 바꾼 거예요. 그 용도 변경할 때 올라가는 경우에는 허가받는 거고,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 허가, 내려갈 때 신고죠. 그리고 동일한 시설군 내 용도 변경 이때는 기재사항 변경 시청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아신 분들은 오히려 쉽게 풉니다. 근데 이걸 또 요 기재사항 변경 시청 관련해 가지고 좀 깊게 들어갈 사항이 있어요. 원래는 동일한 시설군 내 용도 바꿀 때는 기재사항 변경 시청을 하는 건데, 다만 같은 용도,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죠. 산업 등 시설군에는 장례시설, 위험물 조성 처리, 자원순환 묘지, 창고, 공장, 운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운수가 공장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용도가 바뀌긴 바뀌었죠.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이때 기재사항 변경 시청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용도가 창고였는데 다른 용도 창고로 바꿨다. 창고가 창고로. 용도 자체가 바뀐 게 아니죠. 그때는 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관 1종과 2종 이 근린생활시설관의 용도 바꿀 때는 그때도 기재사항 변경 시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예외가 뭐냐면 근린생활시설이 하더라도 일정한 용도, 노래 연습장으로 용도를 바꾼다. 이때는 기재사항 변경 시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답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난이도 상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공부가 부족하게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아신 분들, 기재사항 변경 시청을 하는 거에 관한 예외도 모르고 그 예외가 또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여기까지만 아신 분들은 그래도 답이 4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소가 2종 운생이다. 노래 연습장도 2종 운생이다. 요거만 알면 올라가야 허가인데 이건 될 수가 없고, 내려가신 건 내려가지 않은 건 신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은 허가 대상이거나 신고 대상이면서 면적이 100 이상일 때 사용승인 받는 건데 허가 신고가 아니니까 사용승인 받을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건축사 설계에 관한 사항은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으로 면적이 500 이상일 때 건축사가 설계하는데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이것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부가 깊게 안 되셨으면 고민하지 않고 4번으로 가는 거고, 오히려 기재사항 변경 시청에 관한 예외가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이 이거 풀 때는 어렵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난이도는 상인데 공부가 그냥 기본적인 거 중심으로 돼 있는 분들은 오히려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상이라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고, 답은 4번이고. 자, 75번 문제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착공신고 시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 이 건축물 구조에 관한 사항인데, 구조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이게 아주 오래전에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나온 바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 관련해서는 난이도가 좀 쉬운 사항인데, 건축 범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에 아예 안 다룬다. 그래서 이제 수험상에 따라서 난이도가 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높이는 14m가 맞고 소마 높이는 9m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둥 사이 거리는 20m.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건데, 난이도를 보충으로 분류하긴 했습니다만 수험상에 따라서는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외웠으면 푸는 거고 공부 안 한 분들은 버릴 문제고요. 다음 76번. 또 건축물 구조 관련된 건데, 이번 시험에 건축법이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려운 이게 전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건축법 중에서도 주변 내용들을 많이 물어가지고 좀 어려웠습니다. 예, 건축물 바깥으로부터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 아닌 거. 이것도 목록을 외우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워요. 이제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출구를 내라 뭐 이런 건데, 예, 답은 1번입니다. 이게 문화 및 집회가 해당되지만 전 이상 이건 제외되는 사항을 가로 내용을 또 바꿔서 속인 거라서 난이도가 이것도 극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풀기는 어려운 문제였고, 다음 77번.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용적률 마냥,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면적 등의 산정 기준, 이거는 시험 문제에 매년 나오고 있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막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이죠. 계산 문제도 여러 번 풀어본 거고, 그리고 이제 용적률 계산에서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고, 연면적이랑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이죠. 각 층 바닥 면적을 다 합해서 연면적으로 하고, 그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서 용적률을 구하면 되는데, 일단 용적률을 구할 때 용적률 산정할 때 추가로 제외되는 면적이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가 주지 대피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항이죠. 절에 불러가지고 주지 예수님이 대피 도망갔다 이러면서 외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주차장, 지하층, 대피 공간, 피난한 정구 이거 다 빼버리는 거고, 이거 다 제외가 돼야 되고, 바닥 면적에 해당 안 되는 거 당연히 연면적이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빼고 남는 거를 이제 면적으로 해서 계산하면 계산은 쉽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수식에 맞춰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일단 대지 면적은 1500, 그리고 각층 바닥 면적이 1000이에요. 그리고 지상 1층은 500은 부속용도인 주차니까 주지 대표에 해당됐죠. 요거 이제 빼버려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500은 이종훈생이니까 요거는 면적에 포함을 시켜야 되죠.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모두 업무시설로 사용하는데 이건 모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총 10개 층이니까 여기 면적이 1만이 나오죠. 그리고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그 용도가 뭔지 따질 필요가 없죠. 주지 대피, 지하는 다 빠지는 거니까 이거 면적에서 싹 빠지니까 용적을 산정할 때 면적은 만하고 지상 1층에 있는 500 이것만 이제 대상으로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1500입니다. 요거를 1500으로 나눠야 돼요. 계산기 뭐 두들겨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7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0 나누기 1500, 그래서 7 곱하기 100을 해서 700%. 그래서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주지 대피를 뺀다. 요거만 생각하면서 풀면 약간 문제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난이도가 뭐 하러 보기는 어렵고 계산 문제니까, 그래도 그렇다고 상도 아니고 그냥 중 정도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78번.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공개공지가 필요한 지역은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중공업. 그 지역이 일반주거, 그리고 준주거, 그리고 상업중공업 지역. 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공개공지가 필요한 대상 건물은 면적이 5천 이상으로,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용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용도,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이런 건데, 단 주의할 게 숙박은 있어도 위락은 해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판매라도 농수산물 유통시설 이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건 좀 사실 용도를 외우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이걸 용도까지 다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하루 보기는 어려워요. 그동안 나올 때는 그냥 요 지역만 하면 답이 나오게끔 몇 번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용도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편하게 풀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주거 지역은 맞죠. 근데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다음에 2번 준주거 지역이 맞죠. 그런데 여기 판매인데 농산물 유통시설에 해당이 또 안 되죠. 그다음에 3번 상업지역은 맞는데 관망탑 이것도 이 용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4번에 자연녹지 지역은 이 지역 자체가 공기공지가 필요한 지역이 아닌 거고, 5번에 준공업 지역, 지역도 맞고, 여객용 운수시설,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 시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5번을 가게 돼 있는데 쉽게 5번이 이렇게 딱 찾아지는 문제가 아니라서 난이도가 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지역도 외우고 필요한 건물의 용도도 기억을 해야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다음 79번.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의 일부인데 가란에 들어갈 숫자 옳은 것. 임대차가 가능한 사유 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농업경을 못한다,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럴 때 그 소유 농지를 임대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고령으로 농지를 임대할 때는 60세 이상이 돼야 되죠.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해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 농업 경영에 이용했던 기간이 5년 이상 넘어야 되죠. 5년 이상 넘은 농지. 위탁 경영 사유 중에는 국외 여행 중이다, 아파서 치료 중이다, 다 3월이죠. 3월 이상 국외 여행 중 또는 3월 이상 아파서 치료 중, 이런 게 이제 위탁 경영 사유가 되죠. 그래서 답은 65, 3이니까 답은 3번. 이것도 외우기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다 각각을 다 외워야 되니까 암기가 부족한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답은 그래서 난이도 한 중 정도 되는 문제고, 다음 80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위탁 경영 사유가 농업 경영을 하고 있지만 밭에 직접 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경우에 이제 위탁을 하죠. 작용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 취임으로 인해서 착용할 수가 없죠. 군대 가도 마찬가지고 법인이 청산 중일 때.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두 가지가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농지용 증진 시행 계획에 따라서 위탁 경영한다.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허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답은 5번인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의 전부는 안 되고 일부를 위탁하는 거예요. 일부. 그 일부가 3분의 1. 그러니까 그 일정한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결하면서 위탁을 한다. 아니면 연중 30일 이상을 그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위탁을 한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3분의 30일 이것까지 이제 기억하면 최상이고, 아니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라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 그 농사 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를 위탁하면 안 되고, 여기 공직취임 징집 이건 작용할 수 없는 이런 사유니까 전부가 돼도 관계없겠죠. 근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걸 논점을 기억하기 또 만만치가 않은 거라서 위탁 경영이 항상 난이도가 하루 나왔었는데 이건 약간 좀 난이도가 일부 좀 있게 나온 문제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거 여기 한 1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한 16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8개 정도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버려야 될 문제예요. 괜히 풀어봐야 시간만 뺏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8개는 아예 버려야 되고, 난이도 상 중에서 그래도 내용 자체는 어려운데 이게 풀어보면 공부가 잘 되신 분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좀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도 쭉 있었는데, 이번 시험이 체감상으로 보면 15회 작년 33회 문제보다 조금 체감상으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거의 그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고, 그다음에 쉽게 풀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좀 작년보다는 보면 비중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도 작년처럼 이렇게 중이지만 공부가 되신 분들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렇게 고민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었는데, 항상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매년 이렇게 2년 이상 반복되다 보니까 공법이 앞으로 이게 뭐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하나의 패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렵지만 공부는 좀 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어려운 문제는 공부를 해봐야 어차피 못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다 버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라는 그런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버릴 거와 풀 거 이거 구별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근데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내가 뭐를 외워야 될지, 그 외운 내용을 문제도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해가지고 내년에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합격 점수는 내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시험이 이렇게 다 끝났는데 뭐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어려운 문제 풀다가 그냥 그 스트레스도 받고 하셨는데 일단 결과 관계없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은 이제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그래도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